남편이 갑작스럽게 떠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게 짐을 싸라며 장례가 끝나자마자 집에서 쫓아냈죠. 넌 이제 남이야. 이 집에 머물 자격 없어. 그날 저는 비 맞은 강아지처럼 현관 밖에서 울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40일 후 변호사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문서입니다. 상속인은 단 한 분입니다. 당신이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딱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장례식장 한켠 하얀 국화향 속에서도 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 발길이 끊기고 남편의 영정이 다시 영안실로 돌아간 그 밤. 시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오더니 말했어요. 이제 됐다. 자네도 자네 부모 집으로 돌아가야지. 네. 우린 자네랑 아무런 관계가 없잖나. 상주도 우리가 했고 이 집도 이 재산도 우리 아들 거였지 자네 거 아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많이 아팠어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병이 생겼고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4년을 병간호했죠. 밤을 새며 토한 걸 닦아주고 소변줄을 갈고 가래가 끼면 손가락으로 긁어줬어요. 그런데 장례가 끝나자마자 시댁 식구들은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아들 명의야. 이제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는 여자다. 병수발 들었다고 집을 가져갈 생각은 하지도 마. 지참금도 별로 없었잖아. 제가 얻어간 거지. 그 집은 남편이 투병 중에 살자고 내 명의로 조금씩 적금 붓고 대출 넣고 어렵사리 마련했던 집이었어요. 하지만 명의는 남편이었기에 저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어요. 아무도 내게 우산 하나 씌워주지 않았습니다. 우산 없이 비를 맞으며 나는 조용히 내 친정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치 모든 게 끝난 사람처럼요. 그리고 정확히 40일 후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김유진 씨 맞으시죠? 저는 고 이상현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그 사람이 내민 봉투. 하얀 종이 안에는 남편의 마지막 서명이 있었습니다. 나는 본인의 전 재산을 법적 배우자인 아내 김유진에게 상속한다. 가족이라 불리는 이들에겐 미안하지만 진짜 내 곁에 있어준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 그리고 그 밑에 내가 처음 봤던 남편의 완전한 이름. 이상현 2024년 2월 12일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굳게 닫혀있던 문 하나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도장을 꾹 눌러 찍고 돌아오는 길. 나는 아직도 그 서류가 꿈만 같았어요. 남편은 죽는 순간까지 내 편이었구나.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며칠 뒤 그 소식이 시댁에 전해졌습니다. 뭐라고? 전 재산을 김유진 혼자 상속받았다고. 신우의 목소리는 핸드폰을 뚫고 나올 듯 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그 집도 그 돈도 엄연히 우리 집 재산이었어. 다음 날 시어머니까지 전화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유진아, 우리 상현이 그 아이 정신이 온전치 못했을 거야. 그런 건 무효야. 무효라고. 어머니, 상현이는 정말 마지막까지 제정신이었어요. 아니야. 그건. 그 목걸이도 우리 집 갑오였는데 그것도 네가 갖고 있지. 목걸이?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 목걸이는 남편이 숨지기 전날 제 손에 직접 걸어주며 말했죠. 이건 어머니한테 받은 거야. 근데 유진아, 이젠 네가 가져. 왜? 넌 내 가족이니까. 진짜로 내 사람. 그 말이 지금 내 귀에 다시 맴돌았어요. 하지만 시댁은 달랐죠. 그날 밤 신우이는 제게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상속 돌려놔. 이건 마지막 경고야. 그 말에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저는 단 한 번도 그 집 재산을 탐한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아파 눕고부터 모든 병원비는 제 통장에서 나갔고 기저귀 하나, 링거 하나 제가 다 감당했습니다. 밤샘하며 울고 그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때 가장 가까이서 손잡아준 사람은 저였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지금은 아무도 없다는 게 참 서글펐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이의 신청서. 시댁 쪽에서 남편 유산을 놓고 정식으로 소송을 걸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그래, 싸워보자. 이젠 내가 나를 지킬 차례야. 법정은 차가운 공기만 흐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시동생까지 다들 흰 옷을 입고 경건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얼굴들 장례식장 뒷문에서 내게 짐 싸서 나가라고 했던 그 얼굴들입니다. 변호사는 내게 조심스레 말했어요.
김유진 씨, 혹시 남편분과 나누셨던 기록이 있다면 증거로 제출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있어요.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남편의 마지막 날, 우린 병실에서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 중에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엄마랑 형은 절대 널 이해 못할 거야. 그래도 난 내 선택이 맞다고 믿어. 이 집은 원래 우리 둘이 만들자고 했던 집이잖아. 그러니까 유진아, 끝까지 너한테 가야 돼. 그 말이 녹음돼 있었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변호사 눈빛이 확 달라졌습니다. 법정에서 시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죠. 그 아이가 정신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 말은 다 유진이한테 세뇌당한 거예요. 세뇌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간병했던 4년간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 병문안 오셨고 장례식장에서 제 이름도 안 불러주셨어요. 그건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 사람의 선택을 무시하세요? 변호사가 말을 받았습니다. 고인은 명백하게 법적 배우자인 김유진 씨에게 모든 상속을 남겼고 그 선택은 건강한 판단 아래 이뤄졌음을 녹음 파일과 진료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그 순간 법정 한편에서 시동생이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그만하자. 형 뜻이잖아. 우린 아무것도 안 했잖아. 무슨 소리야? 넌 우리 편이잖아. 아니야. 형수님이 간병한 거 내가 다 봤어. 형이 마지막에 했던 말도 그냥 무시하면 안 되지.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굳은 얼굴로 내 쪽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나가버렸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 사람의 뜻이에요. 그리고 나도 지켜낼 거예요. 법정에서 돌아오고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택배 하나가 도착했어요. 흰 종이 상자 위에는 익숙한 글씨체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에게. 이걸 열 때쯤이면 나는 곁에 없겠지.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손편지와 작은 폴더 몇 개가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유진아,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해. 나는 내 가족이 아니라 너만이 나의 전부였다는 걸 사실 그동안 너한텐 너무 인색하게 표현한 것 같아. 병이 깊어지고 나서야 세상에서 네가 제일 소중하단 걸 깨달았어. 편지 뭉치를 덮자 밑에는 USB가 들어 있었어요. 거기엔 남편이 투병 중 기록했던 하루하루의 영상이 담겨 있었죠. 혼자 병실에서 카메라를 켜고 내게 전했던 말들. 오늘 유진이는 내 손톱을 다듬어줬어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난 그 시간이 너무 따뜻했어요. 유진이가 힘들어 보이면 나는 더 마음이 아파. 내가 떠나고 나면 유진이 혼자 남지 않게 내가 뭘 준비해야 할까 영상 하나, 또 하나. 나는 그날 밤 정신이 혼미해질 만큼 울었어요. 어떻게 그토록 많은 날들 동안 그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 사랑한다고 말은 안 했지만 그 모든 게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상자 가장 밑바닥엔 남편이 자필로 적은 마지막 문서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유진이에게 이 집과 통장 그리고 나의 모든 사적인 유품은 절대로 시댁에 넘어가지 않게 너의 이름으로 다 정리했어. 이제부터라도 제발 너를 먼저 생각하고 살아줘. 다시금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침실 안쪽 남편의 서랍장을 열어봤습니다. 그곳에 남편이 나에게 쓰다만 편지들이 수십 통이나 들어 있었어요. 오늘은 말할까 하다 못했어. 유진이, 미안해. 오늘 네가 웃었을 때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어. 그런 글귀들이 종이마다 가득 남겨져 있었죠. 나는 그날 밤 비어있던 집 거실 한가운데서 작은 촛불을 켰어요. 그리고 남편의 편지를 한 장씩 읽어가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괜찮아, 나 이제 안 외로워. 당신이 남긴 것들이 날 지켜주고 있어. 남편이 남긴 영상과 편지들 덕분에 나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감정, 사랑받았다는 기억이 날 지탱해 주었죠. 그래서 그 모든 유산도 그냥 조용히 가지고만 있으려 했어요. 팔찌도 어디 자랑하지도 않고 그냥 소중히 품고 있으려 했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더군요. 어느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등기 우편 한 통이 도착해 있었어요. 임의경매 신청서모. 시댁 쪽에서 내가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두고 가문이 재산이라는 명목으로 경매를 걸어온 거였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이거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유진 씨, 정상적인 상속 절차가 완료된 이상 임의경매는 무효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계속 소송을 이어가면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버티게요. 이건 제가 그냥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며칠 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직접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유진아, 너 왜 이렇게 고집 부려? 상현이도 벌써 죽었고 그 집은 원래 우리 가문 땅이야. 어머니, 그 집은 상현 씨랑 저 둘이 처음부터 만든 집이에요. 대출도 같이 받고 인테리어도 같이 고르고 앞마당 나무도 둘이 심었고요. 그건 내 생각이고. 그럼 어머니, 제가 간병했던 시간도 제 생각이었나요? 말문이 막히는 기색이 보였고 시누이가 발끈하며 나섰어요. 됐고. 형도 형이지만 엄마가 형한테 그 집 명예 넘겨준 거야. 그게 원래 우리 재산이란 증거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입에서 저절로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 형 장례식 끝나자마자 저 내쫓으신 거예요? 시누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나는 당신들한테 미움받아도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날 얼마나 지켜주려 했는진 당신들도 알잖아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요. 이 집을 팔아서 그 사람의 마지막 뜻을 더럽게 만들게 둘 수는 없어. 이젠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저 증거 더 있어요. 네. 남편이 생전에 썼던 일기장이랑 제가 간병하며 남긴 기록들 그리고 CCTV 영상도 있어요. 변호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증명해보죠. 판사님, 이 자료는 고인이 투병 중 남기신 일기와 배우자인 김유진 씨가 병간호 중 남긴 간병일지입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법정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어요. 그 안엔 오늘은 상현 씨가 밥 한 숟가락을 다 먹었다. 나는 괜히 눈물이 났다. 밤새 열이 올라 수건을 몇 번이나 갈았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나 없이 잠 못 드는 얼굴이 미워지질 않았다. 이런 문장들이 차곡차곡 하루 단위로 기록돼 있었어요. 이게 다 본인이 직접 쓰신 건가요? 네. 그 사람 언젠간 나 없이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남기고 싶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죠. 간병이 뭐 누구나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거지. 하지만 그 순간 변호사가 테이블 위에 작은 태블릿을 하나 꺼냈습니다. 여기 CCTV 영상이 있습니다. 고인의 병실에 설치돼 있던 보호자용 장비로 유진 씨의 동의를 받고 제출합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법정 안은 숨죽인 분위기였어요. 밤 3시. 유진은 조용히 침대 머리맡에 앉아 수건을 갈고 있었고 새벽 4시. 남편의 미간이 찡그려지자 유진은 벌떡 일어나 벨을 눌렀고 아침 6시. 하루도 빠짐없이 그녀는 그의 몸을 닦고 약을 챙기고 말없이 손을 꼭 잡아주고 있었죠. 영상 말미 남편은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아, 고마워. 이건 누가 봐도 가족이에요. 변호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돌린 채 바닥을 응시했죠. 재판이 끝나고 나는 복도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뒤따라온 시동생이 조심스레 내 옆에 앉더군요. 형수님, 형이 정말 형수님 사랑했었어요. 나도 알아요. 우리 집안은 늘 겉으로만 채면 챙기다 정작 소중한 걸 다 놓치고 살았어요. 그 말이 왜 그리 서글픈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제야 시동생이 작게 말했어요. 형이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 형수님한테 보여주려다 엄마가 막아서 못 보여드렸어요. 영상? 다음 날. 시동생이 건넨 USB엔 병실에서 남편이 남긴 또 하나의 고백이 담겨 있었어요. 혹시라도 내가 떠나고 우리 유진이가 외로워질까봐 걱정돼.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싶어. 그녀는 내 삶의 마지막이었고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부디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그 말을 되감기에서 수십 번도 더 들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닦고 말했죠. 이제 나도 당신이 남긴 것들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이 남긴 마지막 영상은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어요. 이젠 싸움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약속이 됐다는 걸 확실히 느꼈죠. 그리고 다음 날 변호사로부터 또 한 통의 서류가 전달됐습니다. 고인의 유언장 전문 및 재산 분할 지침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익숙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모든 금융 계좌는 유진 명의로 이전하도록 처리했고 부동산은 유진이 생활하는 동안은 절대 어떤 명목으로도 처분할 수 없게 했다.
만약 시댁 측에서 이에 반해 소송을 걸거나 재산을 요구한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보관해 두었다. 자료? 고지어 변호사님이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주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사실 이건 고인이 생전 부탁한 건데요. 혹시 모르니 시댁이 유진 씨를 괴롭히면 이걸 쓰라고 하셨어요. 그 안엔 시댁 식구들의 평소 말과 행동을 녹취한 파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녹취 파일 중 일부는 내가 들으며도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 노골적이었어요. 상현이 없으면 전현도 뵐 수 없을 거야. 지금 챙겨놔야 그 집 우리가 가져오지. 그 순간 나는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 병상에서도 끝까지 나를 생각했구나. 그날 밤. 나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몇 장을 다시 꺼내보았어요. 하필이면 그중 한 장 뒷면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죠. 이 집은 너랑 나의 첫 시작이었어. 부디 마지막까지 네가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 한 줄 때문에 나는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며칠 후 법원은 유언장을 정식 인정하고 내가 해당 재산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시댁 쪽의 경매 요청은 기각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법적으로 날 건드릴 수 없게 되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김유진 씨 맞으시죠? 저희는 상현 씨가 마지막으로 가입하신 소액생명보험사인데요. 수령 대상자가 유진 씨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작은 금액이지만 고인이 매달 빠짐없이 납부하셨고요. 특별 메모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유진이 혼자 남더라도 따뜻한 봄이 계속 오길 바라며. 라고요. 나는 전화를 끊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았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정말 끝까지 나를 준비시켜주는구나. 전화 통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작은 보험금이었지만 그보다도 그 문장 하나에 마음이 무너져 버렸죠. 유진이 혼자 남더라도 따뜻한 봄이 계속 오길 바라며. 그날 밤 나는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건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던 남편의 오래된 수첩과 메모지 꾸러미였습니다. 수첩 한 장 한 장엔 내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유진이가 아침에 웃었다. 오늘 유진이가 나한테 짜증냈다.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 어쩌면 사랑이란 감정은 그렇게 작고 조용한 순간에 숨어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떠나면 유진이는 너무 조용한 세상에서 외롭겠지. 그럴 때는 이 메모들 보면서 내가 너를 참 많이 사랑했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순간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수첩을 꼭 껴안고 있었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날 준비시킨 거야? 며칠 후 나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남편의 빈자리를 움켜쥐고만 살 순 없다고. 그가 남긴 기억들을 품은 채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이 사람의 아내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나는 병원에 연락해 간병인 관련 자격증 수강을 알아봤고 정식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외롭고 고된지 내가 해봐서 알기에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유진이 되어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후 작은 요양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름도 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따뜻한 물수건을 준비하고 약속 시간마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도왔죠. 그런데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그대 손이 참 따뜻하구려. 어디서 이렇게 정이 묻어났을까. 나는 웃었어요. 그리고 그날 처음 남편의 수첩을 꺼내 요양원 창가에 앉아 읽기 시작했죠. 이 사람의 사랑이 내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재산도 집도 아닌 이 따뜻함이라는 걸 이제야 알아버렸네요. 창밖에는 서서히 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내 마음에도 조금씩 봄이 찾아오고 있었죠. 요양센터 자원봉사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이젠 나도 조금 익숙해졌다고 혼자 웃으며 병동을 정리하던 어느 날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김유진 씨 맞으시죠? 고개를 돌리자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저는 고 상현 씨의 회사 법무팀장이었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싶어서요. 상현 씨께서 생전에 저희에게 반드시 전달하라고 남긴 게 있습니다. 남자는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봉투 앞에는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유진이에게. 봄이 다시 올 때쯤. 숨을 들이쉬고 나는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손편지와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유진아,
혹시 네가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너는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되었을까? 네가 나 없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찢어진다. 그래도 부탁이야. 내가 떠나고도 내 삶은 계속되어야 하니까. 그 아래엔 USB에 대해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USB 안에는 내가 널 위해 준비한 작은 기부재단에 대한 자료들이 있어. 너와 내가 함께했던 사랑을 누군가에게 이어주고 싶었어. 그 USB 안에는 내 이름으로 된 소규모 기부재단이 등록되어 있었고 남편이 생전에 조금씩 기부하며 적립한 기록들이 빼곡히 저장돼 있었어요. 주로 병원비가 없는 어르신, 장기 입원이 필요한 노약자 혹은 가족이 없는 중증 환자들에게 소액이지만 정기 후원을 하던 내용이었죠. 나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무너졌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사랑을 남기고 갔구나. 며칠 후 나는 정식으로 재단 명의를 이전하고 간병 자격을 바탕으로 더 전문적인 활동을 시작했어요. 더 이상 나는 남편의 아내로만 존재하지 않고 누군가의 손길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요양센터에 한 어르신이 새로 입소했어요. 나는 일상처럼 다가가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진입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낯익은 눈빛으로 말했어요. 혹시 상현이 부인이요? 네. 난 상현이 외삼촌이네. 그 애 어릴 때부터 봤지. 근데 그 애가 죽고 이렇게 다시 만나네. 그 어르신의 입에서 그날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상현이가 자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집안 사람 다 알았어. 근데 그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나는 그 어르신을 통해 남편이 시댁과 오랫동안 갈등을 겪으며 내 곁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는 걸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건넨 말이 지금도 귀에 맴돌아요. 그 애가 자네한테 남긴 사랑, 이 세상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그 말을 듣고 나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키자. 이 사람의 마음도 내 삶도. 이제 남편의 그림자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남편이 내게 건넨 사랑을 다른 이에게 건네주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재단 계좌로 작은 후원금이 들어오고 첫 번째 케어 대상자의 신청서가 도착했을 때 나는 그저 눈물이 났어요. 남편의 이름으로 시작한 이 재단이 이제 진짜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신청자는 71세 할머니셨습니다.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데다 자녀는 외국에 나가 연락이 끊겼다 했죠. 입원비도 없고 보호자도 없는 상황. 그분의 진료 기록을 보던 나는 남편이 병상에 누워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간병인 없으면 링거도 못 맞겠네. 밥 대신 미음이라도 먹을 수 있게 도와줘야. 그때 내가 했던 일들이 지금 그분에게도 필요하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나는 직접 그 할머니 병실로 찾아가 말없이 손을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진이라고 해요. 앞으로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그 모습에 나는 또 남편을 떠올렸어요. 남편도 이런 손길을 얼마나 바라고 있었을까. 며칠 뒤 할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자 요양센터에서 본격적인 케어가 시작됐고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내가 직접 하루 일과표를 짜며 돌보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시댁 쪽 변호사입니다. 법정 소송을 취하하겠습니다. 소송 취하 사유는 재산의 성격상 부부 공유 재산이 아님이 확인됨이라는 조항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알았죠. 그 뒤엔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을 거라는 걸. 며칠 뒤 요양원에서 만난 남편의 외삼촌이 조용히 내게 말했어요. 내가 좀 알아봤네. 그놈의 시누이 자기 사업 때문에 곧 세무조사 받는다더군. 내 남편이 생전에 넘겨준 자료들이 꽤 많아. 필요하면 도와줄 생각이야. 나는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울 거 없지. 그 애가 내 옆에 있는 동안 한 번도 걱정하지 않았거든. 이제는 내가 그 믿음을 지켜야겠죠. 남편이 남기고 간 이 삶의 설계도 그리고 사랑이라는 유산을. 그날 밤 남편의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펴봤어요. 사랑은 내가 사라져도 계속된다. 나는 그 문장을 따라 나의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토록 믿고 맡겼던 나라는 사람이 더 이상 주저하거나 숨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 이 손길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말이 내일의 이유가 되었어요. 언젠가 나처럼 사랑을 잃은 누군가에게도 이 따뜻한 손길이 전해지길 바라면서 나는 오늘도 요양병원의 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김유진 씨 혹시 인터뷰 한번 해보실래요? 요양센터 센터장이 조심스레 내게 묻던 날이 있었어요.
처음엔 고개를 저었어요. 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낸다는 건 남편을 한 번 더 떠올려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곧 이어진 말에 나는 생각이 바뀌었죠. 유진 씨 덕분에 치료받고 삶의 의지를 되찾은 분들이 많아요.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야 하지 않을까요? 며칠 뒤 지역 방송국에서 촬영팀이 왔어요. 낮은 테이블 위엔 내가 손으로 쓴 스케줄 노트, 남편의 편지가 놓여 있었고요. 당신은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인터뷰어의 질문에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삶을 준비해뒀거든요. 남기고 간 사랑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 방송은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한 남자의 유산, 그 사랑을 지키는 아내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포털 메인에 소개되기도 했고 작은 기부들이 쏟아졌죠. 그 중엔 낯익은 이름도 있었어요. 김태진. 1,000만 원. 남편이 친구였어요. 장례식 날 아무 말 없이 절 인사하고 돌아간. 며칠 뒤 그는 내게 직접 연락을 했죠. 그 사람 생전에 유진 씨 얘기만 했어요. 자기가 죽어도 당신은 살아야 한다고 그 말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이가 병원 앞에서 날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진 씨 오랜만이에요. 숨이 턱 막히는 기분. 신우이였어요. 여기엔 왜? 미안하단 말 하고 싶어서요. 그땐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내 동생이 뭘 준비했는지도 모르고 그녀는 고개를 깊게 숙이며 울었어요. 언니가 잘 살아줘서 고마워요. 나는 잠시 침묵했지만 결국 말했어요. 이게 그 사람의 뜻이었어요. 내가 잘 사는 게. 그 말에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잘 지내요. 다시는 그때처럼 살지 않을게요. 그녀가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알았어요. 이제야 진짜 정리가 되었다는 걸? 사랑은 있는 게 아니라 품고 가는 거란 걸요. 그날 밤 남편이 사진을 꺼내 속삭였어요. 당신이 만든 이 삶 이제 정말 내 거야. 고마워. 이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줘서. 그 순간 거실 창으로 봄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어요. 남편이 숨결이 어딘가에서 내게 다녀간 것처럼. 봄이 완연하게 퍼지던 어느 날 나는 재단 이름을 바꾸기로 했어요. 이전까지는 남편의 이름을 땄던 희건재단 하지만 이젠 그 사람의 뜻을 품고 있지만 내 목소리로 걷기로 결심한 거예요.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나는 명확히 적었죠. 재단 명칭 이어짐 재단 이어짐. 사랑의 이어짐, 삶의 이어짐, 그리고 내 안에 당신과의 이어짐. 그날 작은 개소식 겸 기부자 초청 간담회가 열렸고 나는 재단 대표로 처음으로 단상 위에 섰어요. 이 자리는 누군가의 사랑이 만들어준 자리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걸 제가 매일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저는 그 사람의 아내가 아닌 제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이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모든 이어짐을 가능하게 해주셔서. 박수가 터졌고 어디선가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에 문득 그날 남편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어요. 유진아, 너는 살아. 나는 내가 살아낸 이 모든 날들이 그 사람의 바람이었음을 이제 확신할 수 있어요. 간담회가 끝난 뒤 작은 커피숍에 들렀는데 바로 앞 테이블에 앉은 부부가 말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거 알지? 그 이어짐 재단 만든 분, 남편 간병 4년 하다가 그 사람 뜻 이어받아서 시작한 거래. 와, 진짜 영화 같아. 나는 웃으며 커피를 마셨어요. 그래,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걸로 된 거죠. 집에 돌아와 남편의 낡은 수첩을 마지막으로 꺼냈어요. 거기 적혀있던 문장 하나.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를 바꿔 머문다. 나는 그 문장을 이제 내 문장으로 삼기로 했어요. 사랑은 살아있다. 지금 여기 내 삶에서. 그날 밤 거실 불을 끄고 창을 열었는데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이 바람을 타고 내 무릎 위에 떨어졌어요. 남편이 내게 또 다녀간 거겠죠? 나는 그 꽃잎을 다정히 쥐고 말했어요.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당신 없이도 내가 지켜. 그렇게 사랑이 남긴 유산은 나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김유진의 이름으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